어찌 보면은 가장 어떤 그 장애인 분야에서 어떤 큰 어떤 그 이슈적인 어떤 쟁점이 되는 어떤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는 이제 이 발달장애인 분야를 좀 여러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학회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지금 발달장애인 분야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발달장애인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바탕이 되는 게 이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이 사례 관리하고 좀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개인별 지원 계획 자체가 어떤 그 사례 관리하고 좀 밀접한 좀 관련이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은 좀 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사례 관리와 접목을 시키면은 훨씬 더 어떤 그 발달 장애인의 어떤 다양한 어떤 욕구에 우리가 충실한 어떤 서비스 계획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례 관리의 어떤 실천 기법을 이제 이 발달 장애인의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에 한번 좀 접목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주제는 뭐 사전에 공지 뭐 됐겠지만은 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라고 해서요. 뭐 비판적 고찰이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형태로 가져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례 관리 어떤 실천 과정을 한번 좀 접목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그 강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이 강의에 대한 어떤 개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개인별 지원 계획과 이 사례 관리가 어떠한 어떤 좀 연관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어야지만이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이제 사례 관리를 접목한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별 지원 계획과 사례 관리의 어떤 관계성을 한번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그 실질적인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초기 면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종결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이런 사례 관리의 어떤 절차와 그 내용과 어느 정도 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례 관리의 어떤 내용으로서 좀 개인별 지원 계획이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과 사례 관리의 어떤 내용을 좀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제 세 번째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그 비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나온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제언을 좀 하는 걸로 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어떤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개요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여기서 이제 장애 분야에서 좀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 분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좀 교수님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장애인 대상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발달 장애인의 어떤 2020년이죠.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발달 장애인 인구가 한 24만, 약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24만 정도 되는 어떤 발달장애 인구는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지적하고 장애인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이제 칭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재 한 24만 정도의 어떤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전체 장애인의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차지하는 비율이 9.4% 정도,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대상은 이제 지체장애인에 이제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말 그대로 전체 장애 인구 중에서 발달 장애인이 차지하는 어떤 포션이 이렇게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어떤 장애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관심의 대상으로
2000년 이후에 부각되고 있는 게 발달장애입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발달장애인이 어떤 다른 어떤 유형의 장애인과 다른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크게 어떤 쟁점이 되는 어떤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보면은 이 발달장애인은 이 어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인지력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 자기 통제 능력이 이제 사실상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족한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자기 표현력이라든가 자기 결정력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발달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은 이제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아주 조그마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까지 일정 수준의 어떤 돌봄이라든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어떤 장애 유형이 발달장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애 유형보다 스스로 어떤 자기 표현력, 자기 결정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장애 유형보다 훨씬 더 관심을 받는 어떤 그 대상으로 그 장애 유형으로 지금 그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법률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서비스가 최근에 많이 요구되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아마 그 가장 그 인기에 상영됐던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고 이제 그 우용우 변호사도 이제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어떤 발달장애잖아요. 그래서 비록 어떤 그 인지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용우 변호사는 뛰어나고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상대적으로 여기 옆에서 누군가의 어느 정도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비장애인처럼 어떤 그 활발한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특징이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장애 유형과 다르게 발달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한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2014년에 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약칭해서 발달장애인법이라고 이제 칭하죠. 근데 이 발달장애인 지원법, 이 발달장애인 법에 보면은 이 법의 어떤 제정 목적을 크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어떤 권리보장이라든가 이 복지지원이라든가 그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이 발달장애법의 목적이 첫 번째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장애뿐만 아니고 그 가족이라든가 그 보호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이 발달장애인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시면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룰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할 것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인별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욕구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그 발달장애인 법을 우리가 제정한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법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 목적에서 없는 부분을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이제 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하고 특히 이제 자기결정권을 위한 이제 적절하고 이제 충분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이 발달장애 지원센터라든가 관련된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어떤 발달장애인법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발달장애인 지원법에서는 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접근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런 욕구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방법으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수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된 게 2015년부터 이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새롭게 설립된 게 이제 전국의 이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그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했던 주요 역할,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최우선적인 역할이 바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서비스의 큰 틀 안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의 하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5년부터 지금 현재 한 2022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 이제 여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크게 이제 그 네 가지로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 개인별 지원 계획 자체가 어떤 이용자의 권한이라든가 자기결정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어떤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의 어떤 자기결정권의 어떤 보장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른 장애 유형과 다르게 개인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자기결정, 자기 판단 능력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호자의 참여,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수립 과정에서 어떤 보호자의 어떤 참여 보장 또한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참여가 부족한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서비스 계획 자체가 이 발달장애인 어떤 지원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어떤 계획하에 우리가 제공되는 서비스는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어떤 수준에 좀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받고 있는 내용이 이 발달장애 법에서도 개인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지원을 최대화하는 것을 거기 중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인별 지원 계획 하에서 어떤 의사소통 지원의 어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어떤 의사소통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받고 있는 이러한 어떤 여러 어떤 비판적인 부분들, 특히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단순한 어떤 자원 연계에 그친다든가 하는 이러한 어떤 비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비판들을 좀 더 완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상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내용 안에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사례 관리라고 하는 어떤 실천 기법을 적용하면은 이러한 어떤 비판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제각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어떤 서비스 체계에서는 좀 부족하니까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앞서 제가 계속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사례관리 실천 과정과 내용을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내용과 좀 비교를 통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수립 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의 어떤 개선 방안을 이런 사례관리의 어떤 실천 기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개인별 지원 계획과 이 사례 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은 이런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 외에 이 유사하게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별 지원 계획을 표기에 따라서는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별화 지원 계획, 그다음에 개별 프로그램. 특히 이제 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이 발달장애 교육 대상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개별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이제 광범위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개별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유사한 용어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살펴보면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용어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든가 또 특수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별 교육 계획이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그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를 좀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유사한 뭐 개별 교육 계획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내리면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이 정의 자체가 이제 서로 이제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정의는 첫 번째는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통합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김석정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승 교수님이 해당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사례 관리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욕구에 우리가 이제 적합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발달장애인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별 맞춤형 지원 계획이다.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의 어떤 정의는 이 또한 이제 환경을 고려한 어떤 욕구죠. 그리고 이 강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어떤 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정의 자체가 아마 뭐 선생님들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은 어떤 사례 관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정의하고 많이 좀 닮아 있다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인별 지원 계획하고 사례 관리하고 어떤 점에서 좀 유사하냐. 앞서 제가 잠깐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례 관리와 개인별 지원 계획 간에는 첫 번째가 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 그러니까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욕구도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런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사점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참여를 중시한다. 그래서 뭐 사례 관리를 우리가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개인별 지원 계획에 있어서도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원칙과 그다음에 사례 관리 원칙을 제가 좀 비교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보면은 이 두 어떤 이 계획 모두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참여를 좀 중시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 두 계획 모두 이 강점, 단점을 좀 지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강점을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클라이언트의 어떤 다양한 우리가 욕구나 문제 해결의 수단, 도구로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 개인별 지원 계획과 어떤 사례 관리하고 많이 닮은 어떤 점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유사점들을 개인별 지원 계획과 사례 관리의 원칙을 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의 원칙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원칙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의 어떤 원칙은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영 교수의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 사례 관리 원칙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원칙과 조금 비교해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원칙은 첫 번째가 이 발달장애인 중심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제 이군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관리의 원칙을 서비스의 개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그 유사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지원 계획 같은 경우도 그 원칙이 두 번째가 강점 관점 기반에 통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뭐 NASW라든가 이근원 교수 같은 경우도 이 강점 관점, 특히 어떤 강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근원 교수는 어떤 잠재 능력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거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사례관리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 개인별 지원 계획 같은 개인별 지원 계획의 세 번째 원칙은 발달 장애인의 어떤 참여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사례 관리 같은 경우도 그 NASW에서 보면은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서비스, 이런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서비스에서 이제 중시하고 있는 게 어떤 이 사례 관리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어떤 당사자, 어떤 참여적, 그래, 클라이언트의 어떤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이제 그 다른 부분이 이 네 번째 보시면은 발달 장애인에 해당되는 개인별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그 원칙에 있어서 의사소통 지원 부분이 이제 새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자기결정, 자기 판단 능력이 사실상 우리가 부족한 어떤 비장애인과 다르게 부족한 발달 장애인 어떤 특성 때문에 이 사례 관리 원칙에는 없는 이 발달장애에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역에서 보시면은 개인별 지원 계획의 원칙은 개인별 지원 계획 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근원 교수의 어떤 사례관리 원칙에서도 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그 중요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은 개인별 지원 계획은 어떤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NASW 같은 경우는 이 사례관리 원칙에 있어서 어떤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 그래서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의 어떤 환경에 어떤 적응 가능한 어떤 인간의 어떤 중요성을 사례관리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이제 여덟 번째 원칙을 보시면은 지역사회의 어떤 서비스 총체적인 연계, 이제 가장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개인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이러한 역할들은 이제 사례관리에서도 좀 중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례관리에서 NSW는 이제 협력적인 팀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이근원 교수가 제시한 사례관리 원칙에는 어떤 이 사회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고 확보하는 그런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원칙에 이제 여덟 번째 보면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례관리의 원칙에는 이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원칙에 있어서는 이 개인별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뭡니까 개인별 지원 계획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이면은 누구나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례관리 원칙이나 관련된 어떤 해당 내용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관리의 어떤 그 원칙들이 어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사례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이런 그 내용에 많이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 관리의 어떤 내용을 완벽하게 좀 담고 있지 못한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아마 여기 이제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마다 이 사례관리 실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례 관리 어떤 실천 과정들이 다소 이제 그 명칭만 좀, 각 단계별로 보면은 명칭만 좀 다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례 관리의 이런 그 절차들이 거의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그 지원 계획과 이 사례 관리의 어떤 그 내용과 어떤 비교를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이 그 학자들이 제시한 어떤 사례 관리 실천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그 김성춘 교수님 외에 이제 여러 분들이 이 그 뭡니까 편찬한 그 사례 관리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어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그 학자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 관리 뭐 실천 과정과 어떤 용어상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은 좀 비슷하고요. 또 그리고 이 그 김성태 교수님 외에 우리가 발간한 이 그 서적 같은 경우는 이 또 한국 사례관리협회에서 이제 편찬해서 발행한 어떤 그 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 관리의 어떤 절차라든가 내용을 가장 잘 우리가 표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이 그 김덕태 교수님을 비롯한 분들이 이제 편저한 이 서적에 나와 있는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중심으로 이 개인별 지원 계획과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세 번째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 번째 이 개별 지원 계획과 사례 관리 절차 및 내용을 좀 비교해서 이 둘 간에 어떠한 차이와 좀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 관리 절차와 그다음에 그 2020년도에 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안내, 그중에서도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내용,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내용이 이제 별도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그 내용들을 이 사례 관리의 어떤 그 절차와 내용과 좀 비교를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죠. 이제 그 사례 관리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그 초기 단계인데, 뭐 초기 단계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례를 이제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초기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고 동의하고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모든 이제 과정이 이 초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례 관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개인별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초기 단계에서의 초기 단계에서의 개인별 지원 계획 과정의 어떤 주체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회복지 기관이나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사례 관리를 하는 어떤 그 주체하고는 좀 다른 어떤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초기 단계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초기 단계하고 사례 관리의 초기 단계하고 좀 유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 초기 상담, 이 사례 관리에서 초기 상담이 사실상 이 개별 지원계에서는 어떤 신청 방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담이 어떤 사례 관리 어떤 초기 상담과 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례 관리에서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이제 선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의 어떤 대상자 선정, 이제 개인별 지원에서의 어떤 대상자 선정은 이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어떤 사회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사회보험 분야에서의 어떤 그 서비스 영역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 영역들에 적합한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런 그 역할들을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제도상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데 전체적인 어떤 절차 과정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다. 근데 다만 이 사례 관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은 사례 관리에서는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떤 그 동의하고 어떤 계약하는 이제 절차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치는 반면에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이런 동의라든가 계약하는 절차가 이 안에 이 사정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인별 지원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어떤 초기 단계에서의 그 역할은 시군구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군구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대상자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대상자가 이 대상자로 이제 판별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발달장애 지원센터에다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요청을 하거든요. 수립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계약은 그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이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동의라든가 계약 단계가 사례 관리와 다르게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없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저기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옆에 보시면 슬라이드 화면을 조금 당겨주시면 좀 크게 보이거든요. 예, 여기요? 가운데선, 예, 아, 예, 끝까지, 예. 예, 좀 이렇게 아, 예, 해주시면,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보시면 이제 사정 단계죠. 이제 뭐 사정 단계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정 단계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례 관리 대상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이 자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그 과정이 이제 이 사정 단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례 관리에서의 어떤 그 사정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욕구 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원이라든가 강점 사정 그리고 이제 장애물 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어떤 사례 관리의 어떤 내용 중에서 이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내용이다. 반면에 이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의 어떤 이 사정 과정은 그 보시는 것처럼 이 서비스가 이제 의뢰된 어떤 내용을 확인한다든가 특히 이제 이 사정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이 사례 관리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욕구 파악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 파악 안에서 어떤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 장애물을 이런 파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욕구 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사례 관리에서의 어떤 욕구 사정이라든가 자원 사정이라든가 어떤 장애물 사정과 좀 일정 부분에 좀 유사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정 단계에서 좀 이제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장애물 사정에 있어서 이 사례 관리에서는 어떤 내부 장애물과 외부 장애물을 이제 동시에 이 사정 과정에서 이제 그 파악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부 장애물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어떤 변화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내부 장애물로 이제 파악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 장애물 같은 경우는 어, 클라이언트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지지 체계라든가 지원 체계 어떤 부족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외부 장애물로 이제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에서의 어떤 욕구 파악 중에서 이 지역사회 자원과 장애물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 외부 장애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 장애물에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 체계라든가 자원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 장애물 부분에 있어서 내부 장애물 파악에는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많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이 사례 관리 어떤 사정 단계하고 다른 어떤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목표 및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 목표 및 계획 수립 단계는 이런 앞서 이제 사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제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필요한 어떤 목표를 도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목표의 어떤 그 하에서 우리가 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우리가 이제 수립하는 단계가 이 목표 및 계획 수립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어떤 사례 관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좀 그 유사점을 본다면은 이 개인별 이 사례 관리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 사정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어떤 사례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실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목표 수립 단계에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별 지원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이 사정 단계에서 드러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의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 하에서 이 목표 단계는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해당 내용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정 단계에서 파악한 그런 어떤 개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 수준의 이런 욕구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초안을 작성하는 이 과정이 이 개인별 지원 계획 과에서의 목표 수립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서 이제 이 초기 면접에서 이 사례 관리에서는 개인의 어떤 계약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이 초기 면접 과정에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하에서는 목표 수립 단계에서 개인별 수립 계획 수립을 이제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동의하고 서명하고 이제 계약하는 그런 절차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사례 관리의 어떤 절차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절차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은 이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이 목표 설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참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현장에서는 지금 현장에서도 분명히 어떤 이 사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클라이언트 때 참여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이 목표 수립 과정에서는 이런 클라이언트 참여 규정이 어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 발달장애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어떤 발달장애인의 어떤 자기 결정과 어떤 자기 참여를 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이 목표 수립 과정이라든가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초기 수립 과정에서 어떤 개인의 어떤 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가장 어찌 보면 목표 수립 과정에 가장 크게 이제 보완돼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원 투입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이런 역할 규정을 사례 관리에서는 이제 이 개인이라든가 실행 계획 수립할 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이런 자원 투입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역할 이런 규정들이 또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의 이 담당 직원과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역할 규정, 그러니까 발달장애인과의 어떤 역할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또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목표 수립 과정에서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개인별 지원 계획의 목표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제 실행 및 점검 단계, 실행 및 점검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 실행 및 점검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 목표 하에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그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실행 및 점검 단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행 및 조정 단계 같은 실행 및 점검 단계는 어떤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한 어떤 방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서의 이 실행 및 점검 단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접 실천하고 간접 실천의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직접 실천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가 우리가 직접 어떤 면대면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간접 실천은 이런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원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점검하는 게 이제 간접 실천의 이 영역이다. 이 실행 및 점검 단계의 어떤 주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및 점검 단계에서 사례 관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좀 유사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개인별 지원 계획에 보면은 이제 복지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실행 및 점검 단계, 사례 관리 실행 및 점검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접 실천의 영역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필요한 어떤 자원을 우리가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필요한 어떤 그 자원을 이제 연계하거나 의뢰를 한다든가요. 하는 어떤 간접 실천과 이 사례관리 간접 실천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그 간접 실천 서비스에서 영역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이제 적절히 어떤 모니터링 과정에서 새로운 욕구가 우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이제 또 다시 이 재사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단계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 관리와 개인별 지원 계획의 이 실행 및 점검 단계에서의 어떤 그 차이점은 이 그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 실행 및 점검 단계에서 직접 실천도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이런 직접 실천 활동에 대한 내용은 이 실행 및 점검 단계에 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그 개인별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그 태생부터 보면은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 역할보다는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연기하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실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직접 실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면대면을 통한 어떤 개인의 어떤 변화에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모니터링 부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새로운 욕구를 재사정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은 주로 개인의 주로 어떤 연계된 어떤 자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실제로 어떤 개인의 가장 적합하고 개인과 그 가족의 어떤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고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어떤 개인별 계획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접 실천 활동들도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좀 중요한 그 역할로 우리가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종결 과정입니다. 이 절차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이 종결 단계는 앞서 이 종결 단계는 우리가 보통 이 사례 관리를 어찌 보면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이제 종료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결 단계는 사례 관리에서는 종결 단계는 이제 평가와 종결과 사후 관리라고 하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종결은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종결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는 이런 종결 이후에 또 이제 이 사후 관리를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도 이 종결 단계에서는 이런 종결 및 이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이 종결 단계의 어떤 내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앞서 이제 이 사례 관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종료 단계에서 나와 있는 평가와 이런 어떤 종결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좀 동일하게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기획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기관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이제 사례 관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에 이제 타 기관에다가 이제 연계하거나 의뢰하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결이라든가 어떤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이 사례 관리의 어떤 종결 단계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다. 근데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이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후속, 소위 말하는 이제 후속 어떤 이 사후 관리죠. 사후 관리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이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의 어떤 종결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는 어찌 보면은 사실상 이제 시행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향후에 이 개인별 지원 계획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종결 단계에서의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좀 보완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개인별 지원 계획하고 그리고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이제 사례 관리의 어떤 실천, 각 단계별 어떤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단계에 따른 어떤 그런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유사점, 특히 좀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제가 각 단계별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 사정 단계죠. 사정 단계에서 사실상 앞서 이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원칙에서도 이 사례 관리 원칙과 이제 유사하게 강점 관점의 어떤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반적인 어떤 이 사례 관리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이 사정 단계에서는 이런 강점 관점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강점 관점,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정의 어떤 강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정 단계에서 또 하나는 이 발달 장애인의 이 내부 장애물, 앞서 이제 외부 장애물에 대한 어떤 어떤 내용은 이 사정 단계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구성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만은 이 내부 장애물 파악에 대한 내용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장애물이 되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심리, 그 다음에 정서적인 이런 어떤 장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벽들에 있어서는 이 사정 단계에서는 좀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사정 단계에 있어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좀 보완이 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이제 목표 수립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또 이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 목표 수립 단계에서 어떤 발달 장애인과 어떤 보호자의 어떤 참여를 통한 목표를 수립하고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에 우리가 초안을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개인별 지원 계획 과정에서 이 발달장애법에서는 어떤 발달장애 당사자와 보호자의 참여를 이제 중요한 어떤 이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목표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보호자 참여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많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목표 수립 단계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실행 및 점검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담당자의 어떤 직접적인 실천이라든가 이 자원 개발의 어떤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앞서 이 실행 및 점검 단계에서 이 그 부족한 부분이 이 직접 실천 영역들,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인과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담당자가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실천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는 이 간접 실천에 많이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떤 어떤 문제점들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좀 직접 실천의 영역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단계가 이제 종결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에서 이제 그 사례 관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이 종결 단계에서 사후 관리 이제 부분이죠. 사후 관리 어떤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부분들이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는 이 사후 관리라고 하는 어떤 종결 이후의 어떤 사후 관리는 전혀 우리가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그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이제 종결 이후의 어떤 사후 관리 또한 이 사례 관리에서 중요시 여기듯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어떤 내용이고 향후에 보완이 돼야 될 어떤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제가 이 사례관리 학회에 제가 게재한 지금 해당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혹시 좀 더 이제 관련된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이 게재한 이 논문을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하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저에게 좀 주어진 시간이 좀 더 제가 빨리 마칠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사례 관리 어떤 신청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인별 지원 계획의 어떤 단계별 어떤 내용의 어떤 차이점과 그 다음에 좀 사례 관리의 내용을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 좀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좀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좀 강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강의 다음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많은 어떤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